제목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죽음과 납치 사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토니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2025년 여름 푸놈펜의 밤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메콩강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뒤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급 브리핑을 받기 위해 현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된 외국인 관광객이 3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 동아시아 여행객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현지 요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순진한 여행자들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인했고 일단 그들을 손에 넣으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입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스물을 넘긴 한국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매일 밤 전화기를 붙잡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푸놈펜의 야경이 이제는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자녀가, 누군가의 형제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이 범죄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저를 이끌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놀라운 힘을 목격하게 될지를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수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부터였습니다. 목소리 너머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안토니오 수사관님, 24시간 전 푸놈펜에 입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는 즉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준호, 25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동남아 배낭여행을 계획했고 캄보디아가 첫 번째 목적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착한 애예요. 낯선 사람 잘 안 따라가요. 제발 찾아주세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밤새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자국민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CCTV 영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준호의 모습이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배낭을 메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는 공항 밖으로 나가 한 대의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저겁니다. 한국 측 분석팀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즉시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자마자 CCTV 사각지대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된 위치는 시아누쿠빌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아누쿠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장악한 도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도 같은 지역에서 끊겼습니다. 통신 기록을 분석한 한국 국정원 요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강제로 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제거했거나 전파 차단 장치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도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준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죠? 제발 살아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데려오겠다고, 그 어머니 앞에 준호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납치 후 48시간 안에 피해자를 다른 국가로 이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실종 36시간째, 준호의 부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즉시 통화를 녹음하고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아들 보고 싶으면 3만 달러를 준비해라. 24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본다. 준호 어머니의 비명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분석팀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음성 분석 전문가가 첨단 장비를 동원해 녹음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 억양, 발음, 배경 소음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선족 억양입니다. 중국 동북부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분석관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배경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음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컨테이너, 크레인 작동음, 그리고 특정 주파수의 기계음이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팀은 이 소음들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누크빌 항구 인근 공업지대의 음향 패턴과 97% 일치했습니다. 더 나아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건물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위성 영상 분석가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겉으로 보기엔 폐공장 같았지만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단 몇 초의 음성 파일로 이렇게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사실상 중국계 범죄 조직의 영토였습니다. 현지 경찰조차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뇌물과 협박으로 이미 많은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고위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지역은 위험합니다. 무장 경비가 24시간 배치되어 있고 그들은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곳에 있습니다. 외교적 압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협조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형사기구, 인터폴, 그리고 미국 FBI까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 한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국가들과 협력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자국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를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 분석팀은 밤새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통화 중 준호의 신음소리가 0.3초간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제시한 24시간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준호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거나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과감한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캄보디아 특수부대, 그리고 현지 정보원들과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목표 건물의 3D 모델이 띄워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가져온 최신 드론 정찰 데이터였습니다. 작전명은 귀환작전으로 정해졌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를 포함한 2명의 요원이 한국인 관광객으로 위장의 범죄 조직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준호 씨와 나이도 비슷하고 그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정보원인 소피아는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오랫동안 범죄 조직 추적을 도와온 요원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들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곳은 법보다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경찰도 군대도 심지어 정부 관리들까지 매수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의 동료 한 명이 같은 작전 중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준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젊은이들이 희생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소피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두 끝입니다. 한국 측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와 긴급 신호 송신기를 준비했습니다. 위험 상황 시 즉시 구조팀이 진입합니다. 저는 한국 기술팀이 준비한 장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위치 추적 칩, 피부에 부착하는 초소형 마이크, 그리고 일반 시계처럼 보이지만 SOS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신 장비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와 한국 외교관은 관광객 복장으로 변장했습니다. 배낭 카메라 그리고 순진해 보이는 표정까지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소피아가 우리를 범죄 조직과 연결된 여행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조선족이었고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시아누크빌 좋은 일자리 많아요. 호텔 일인데 한 달에 3,000달러 줘요. 관심 있어요? 바로 그 미끼였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척했고 그는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황량한 공업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보였습니다. 음성 분석으로 특정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제 시계 속 추적 장치가 작동 중이었고 본부에서는 우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한국 외교관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호를 찾으러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낡은 공장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책상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젊은 아시아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무기력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이 마른 것이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납치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온라인 사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온갖 범죄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규칙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가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쇠사슬과 피 묻은 의자였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기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 가는 곳이에요. 물어보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라 고문실까지 갖춘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둘러보는 척하며 준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층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시계를 조작해 본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겟 미발견. 추가 수색 필요. 그때 조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일 시작해요. 방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에는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들 방이에요. 조직원이 한 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허름한 침대 2개와 양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환기구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여기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한밤중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방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멀리 경비원이 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기술팀이 준 특수도구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우리는 하나씩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베트남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 문을 열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아직 생명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요? 정말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계의 긴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건물 밖 2km 지점에서 대기 중이던 구조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5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준호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나갈 수 있어요. 한국 외교관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운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경비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고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훈련받은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에게 달려들어 무전기를 떨어뜨리고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으로 인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준호를 업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지만 그곳에는 이미 무장한 경비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때 한국 외교관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1층이었고 아래는 풀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총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준호는 제 등에 엎여 있었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등에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긴급구조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특수부대원들이 하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검은 전투복, 최신 장비,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엎드려. 그들의 외침과 함께 조직원들과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막이 피어올랐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특수부대원이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합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헬기로 인양되었고 건물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팀 의무병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헬기는 푸놈펜의 한국 대사관 인근 안전지대로 향했습니다. 아래로는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압력과 국제공조로 캄보디아 정부도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건물 안에는 준호뿐 아니라 17명의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2명까지. 그들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조직의 핵심 인물 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말입니다. 헬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국기가 그려진 헬기, 한국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한국 외교관들. 이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청년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가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본부 귀환작전 성공. 전원 무사히 귀환 중. 무전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한 전담 의료진이었습니다. 맥박 정상, 혈압 약간 낮음, 탈수 증상 있음. 즉시 수액 투여합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준호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상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미 전문 심리 상담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어나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준비한 곳이에요.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곧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엄마. 미안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곧 집에 올 수 있어. 통화를 마친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에서는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 3명 모두 한국으로 긴급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용기를 보내 그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피해자들도 각자의 대사관과 연결되어 귀국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토니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작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외교부, 국정원, 특수부대, 의료진,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를 찾으려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일 뿐인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입니다. 준호는 다시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의 국민인지를요. 귀국 당일 공항에는 한국 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준호와 다른 피해자들은 휠체어에 앉아 전용기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옆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오르기 전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관님, 이번 작전에서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비행기가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꿈을 꿀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는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공조하여 시아누쿠빌의 수십 개 불법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구조되었고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준호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수백 명을 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3개월 후 저는 한국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해외 범죄 피해자 추모 및 예방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이날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함께 추모 리본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각 리본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외교부 장관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위험에 처하시든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렸고
광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례가 이어졌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국가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자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수사관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진짜 감사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 명의 국민을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안토니오 씨,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를 구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 이 나라의 헌신, 이 나라의 사랑입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려고 합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한 결심입니다. 당신은 분명 훌륭한 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무대에서는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고통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태극기가 개양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운영 중.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준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합니다. 준호 아버지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70년 전 이 땅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다음 날 출국하기 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토니오 씨, 저는 이제 꿈을 꿉니다. 더 이상 악몽이 아닌 희망의 꿈을요. 당신과 대한민국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살아남은 의지, 그리고 다시 일어선 강인함. 당신 자체가 희망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의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한 청년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수백 명을 구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힘입니다. 한 명을 지키는 것이 곧 모두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킨다는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든 모든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감동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준호가 외교관이 되어 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 훌륭한 외교관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캄보디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그 국가를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